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왕 영정은 연나라와 조나라, 위나라, 그리고 제나라, 한나라, 마지막으로 초나라까지 이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는 황제라는 명칭을 동아시아에서 처음 사용하며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죠. 넓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할 정도의 업적을 달성한 시황제는 훗날 폭정을 일삼으며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인데요. 시황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황제 영정의 아버지는 영의인이라는 인물로 조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의인은 진나라의 세자 안국군의 서자 출신으로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죠. 그렇게 인질로 조나라에서 살고 있던 영의인은 당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무역을 하던 거상인 여부리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여부리는 영의인을 진나라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운 뒤 그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안국군의 정부인인 화양부인을 포섭해 훗날 영의인을 세자로 세우기로 약속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여부리 집에 놀러간 영의인은 거기서 여부리의 첩이었던 조이를 보자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여부리에게 청하여 조이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영의인과 조이가 사랑하여 기원전 259년 정월에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시황제가 되는 영정이었죠.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의 여부리 열전에는 여부리의 첩인 조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녀를 영의인에게 바쳤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영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황제 영정이 영의인의 자식이 아닌 여부리의 자식이라고 적혀 있던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아서 진나라 멸망 후에 진나라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본기에는 시황제는 장양왕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아무튼 영정은 줄곧 조나라에서 자라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함께 조나라를 탈출하게 되었고 탈출 후 영의인은 화양부인의 권유로 이름을 영자초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나라 왕이었던 소양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자초의 아버지였던 안국군이 다음 왕인 효문왕이 되었지만 그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죽고 말았고 뒤를 이어 영자초가 왕위를 이어받아 진나라의 왕이 되었죠. 영자초가 왕이 되자 그를 후원했던 여부리는 마침내 진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초 역시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는데요. 그렇게 영정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진나라의 왕이 되었죠. 여부리는 영정이 왕이 된 후 어린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상방이라는 직위에 올라 섭정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세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영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고 사실상 진나라는 여부리의 나라가 되었죠. 여부리는 상방의 자리에 오른 후 예전 자신의 첩이자 현재 진왕 영정의 어머니인 조태후와 간통을 했는데요.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한 여부리는 조태후에게 강력한 파워를 지녔던 노예라는 남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노예가 퍽이나 마음에 들었던 조태후는 오랜 기간 노예와 미래를 즐겼고 그렇게 그녀는 2명의 아이를 낳았죠. 자신의 처소에서 아이들을 몰래 키우던 노예와 조태후는 진왕 영정을 몰아내고 노예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훗날 그들의 모략도 영정에게 들통나고 말았고 노예와 조태후는 물론 그녀와 간통했다는 사실과 노예를 그녀에게 소개해준 것까지 모두 발각된 여부리 또한 모든 지위를 빼앗긴 채 쫓겨나게 되면서 영정은 22세의 나이에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이후 영정은 우수한 신하들과 함께 6개국을 멸망시켜 대륙을 통일할 계획을 세운 후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30년에는 진나라 장군 등이 한나라를 멸망시켰고 뒤이어 기원전 228년에는 장군 왕전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함락시키며 그렇게 조나라도 멸망했죠. 그리고 기원전 225년에는 위나라를 멸망시켰으며 그 뒤 왕전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침공해 기원전 223년 초나라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뒤에는 연나라를 또 1년 후인 기원전 221년에는 제나라를 차례대로 멸망시켜 진왕 영정은 39살의 나이로 정복전쟁을 시작한 후 고작 10여 년 만에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대업을 완성시켰죠. 영정은 전국을 통일한 뒤 진왕이라는 호칭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며 대체할 호칭을 찾는데 신하들이 태왕이라는 호칭을 주장했지만 영정은 사망호제에서 황자와 제자를 따 합쳐 황제란 칭호를 만들었고 최초 첫 번째를 의미하는 시자를 붙여 신하들에게 자신을 시황제라고 부르라 명했습니다. 이렇게 황제라는 호칭이 중국 대륙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이념으로 법과 사상을 내세웠는데 이는 바로 나라를 법으로서 통치한다는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일을 이루면서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생활 방식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여태껏 하던 거 다 버리고 법으로만 통치하겠다 라고 하면 혼란이 올 것이 당연했죠. 그로 인한 분란이나 분열을 막기 위해 시황제는 문자와 화폐를 통일했고
치수나 길이를 재는 도량형과 법 등도 통일하며 통일된 대륙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군과 현으로 행정지역을 쪼개어 중앙정부에서 관리들을 파견해 나라를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죠. 또한 수도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도로 덕분에 군대 파견도 수월해졌고 상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 정치들은 정복당한 육국의 백성들에겐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진나라의 법은 사회를 안정되고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 아니라 무조건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너무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 적응을 못한 백성들에게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게 했죠. 대륙을 통일하고 긴장의 끈이 살짝 풀렸는지 시황제의 다음 행보는 진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바로 폭군과 암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시황제의 최측근 신하이던 이사는 옛 사상과 제도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의 통치에 해로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혹한 시황제는 오직 강력한 법으로서의 통치만을 강조하며 의학이나 천문, 점술, 농업, 법률에 관한 책 이외에 유학에 관한 책들, 진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역사서들, 시경, 서경 등의 서적들과 쓸데없이 정치를 비판만 하는 학자들의 저서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지시합니다. 이 수많은 저서들을 태운 사건을 분서라고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으며 자신을 비난하던 유학자나 사상가들 460여 명을 산채로 묻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유학자들을 생매장해버린 사건을 갱유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건을 합쳐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을 땅속에 매장해버린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서 후대의 유학자들이 시황제를 까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황제는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벌였는데요. 그건 바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방궁 건설을 시작한 것이죠. 거기다가 수십 년간 70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시황릉이라는 자신의 초대형 무덤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수십만 명의 인력이 수시로 동원되어 국력이 낭비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죠. 또한 한 점쟁이가 진나라는 호 때문에 망한다는 망진자호야라는 점괘를 내자 그 호가 오랑캐를 뜻한다고 생각한 시황제는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 흉노를 정벌했고 언제나 진나라에 위협을 끼치던 북방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만리장성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만리장성에 동원된 인부는 150만여 명이나 되었고 공사 중 죽은 인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방궁과 만리장성, 진시황릉 등 초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국가의 재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오죽하면 황태자였던 부소가 아버지인 시황제에게 과도한 토목공사들을 중단하고 백성들을 돌보라 간언했지만 그는 아들인 부소를 만리장성 건설 현장으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나이가 들어서는 미신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불로장생약으로 여겨지던 값비싼 수은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되죠. 하지만 수은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우울증이나 의욕상실 등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환각이 보이기도 하며 기억상실, 정신착란 등의 증상도 있는 독극물입니다. 시황제는 수은을 장기간 복용한 후유증으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그의 삶 후반부에는 정신에 아주 큰 문제를 보였다고 하죠. 그만큼 그는 불로불사에 집착을 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황제는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러 온 사방으로 신하들을 보내기도 했고 사기꾼들이 가져온 잡초를 불로초라 믿어 비싼 값에 사기도 했죠. 또한 불로불사의 명약을 구해오겠다며 시황제에게 돈을 뜯어내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전설도 있는데요. 서복이라는 사람이 시황제에게 찾아가 바다 중간에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 불리는 세 개의 신산이 있는데 그곳에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년 소녀들을 거느리고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황제는 남녀 아이 3천여 명과 3년 동안 먹을 식량과 옷 등을 실은 대규모 선단을 서복에게 내어주었고 서복은 그 선단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가 앞서 말한 영주산은 바로 제주도의 옛 지명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서복은 한라산에서 자신이 불로초라 여기던 영지버섯과 금광초, 시로미 등을 구했고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정방폭포 암벽에 서복이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뜻의 서불과지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다시 중국이 있는 서쪽으로 떠났는데 그곳을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 서귀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서복이 구해온 것들도 불로초는 아니었죠. 시황제의 불로불사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게 만들었고 진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수많은 암살 위협도 받았는데요. 통일을 한 이후에도 가혹한 통치를 한 탓에 멸망한 육국의 백성들의 미움과 증오를 한몸에 받았고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을 두려워한 시황제는 누구를 만나든 황관 조고를 거치고 나서 만났죠. 이 암살 위협 때문에 더욱더 불로불사에 집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덕에 환관이던 조고의 권력은 승상의 위치였던 이사마저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해졌죠. 조고는 훗날 시황제의 유서도 위조해서 부소가 아닌 호해가 제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마음대로 진나라를 갖고 놀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점쟁이의 점괘, 망진자호야의 호가 오랑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시황제 다음 황제였던 호해의 호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시황제는 자신이 통일한 대륙을 둘러보고자 여러 차례 전국 순행을 다녔는데요. 5번째 순행 도중에 병에 걸려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기원전 210년 7월 사구라는 곳에서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파란만장했던 50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시황제가 죽은 후 이세황제인 호해가 여러 동물과 시황제의 후궁들, 자녀들, 그리고 진시황릉을 건설했던 인부들을 함께 순장하며 그놈의 진시황릉 공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이 다 되지도 않았지만 부장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덤인데요. 무덤 주변만 발굴했을 뿐인데 흙으로 만든 병사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훗날 발굴이 끝났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부장품들이 나올지는 상상이 안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황제가 죽고 난 뒤 겨우 4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해버렸죠. 말년에 시황제가 행한 여러 폭정들이 없었다면 진나라는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왕권도 매우 강했던 만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졌을 거라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만약 호해가 아닌 부소가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진나라는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넓은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훗날 폭정으로 인해 그 모든 업적을 스스로 다 깎아내버린 위대하지만 폭군이자 암군이었던 진시황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에 관한 소설 중 우리나라에서 삼국지 다음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아마도 초안지일 텐데요. 초안지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가로막는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항우의 엄청난 무력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역사상 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초패왕 항우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군주였던 항우는 고작 몇천 명의 병사로 수십만 대군을 박살내거나 단신으로 기병 수백여 명을 썰어버리는 등 기록만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마치 무협지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죠. 이러한 활약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거록대전과 팽성대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작 3만의 군사로 60만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상대를 초토화시키고 별다른 피해조차 없이 적군 30만 명을 일방적으로 사륙한 팽성대전의 경우는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팽성의 전투는 오늘날까지 전설로 전해지는 항우의 괴력과 군사적 능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전투가 되었죠. 이러한 기록들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실제 역사 인사기에도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뛰어난 무력과 카리스마로 순식간에 천하를 평정하고 정점에 올랐지만 주변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몰락해버린 드라마틱한 삶과 우미인과의 로맨스 덕분에 후대의 초안지나 패왕별이 등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생산하고 무수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항우는 관우나 제갈량, 악비 같은 충신도 아니고 라이벌인 한고조나 당태종 같은 명군도 아니었지만 단지 압도적인 무력과 지휘력을 바탕으로 한 카리스마만으로 그들과 나란히 중국을 대표하는 영웅 오벌이 된 것이죠. 항우는 기원전 232년 초나라의 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항이고 본명은 적이며 우는 그의 자인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라 불리는 항현이었고 그의 집안인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를 지낸 명문 중의 명문이었죠. 하지만 항우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미 조국인 초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항우와 같이 살고 있던 작은아버지 항량은 조카를 위해 글과 무술을 가르쳤지만 항우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꾸짖었죠. 그러자 항우는 글은 제 성과 이름을 쓸 줄 알 정도면 되고 검술 역시 제 한 몸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만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항량은 조카인 항우가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있다고 느꼈죠. 게다가 항우는 어느 날 진시황이 자신이 살고 있는 회계 지역을 방문하자 진시황의 행렬을 구경하다 갑자기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말 테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천하에 대한 야심이 상당했다는 증거죠.
항우가 장성했을 무렵 진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진시황의 시대부터 이어진 폭정으로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뒤를 이은 이대 황제 호해는 환관 조고에게 이를 맡긴 채 술과 미녀에 빠져 지냈죠. 결국 기원전 209년에 참다 못한 백성들이 폭발하며 진승과 오광의 난을 기점으로 여러 군현의 백성들이 모두 자신들의 지역을 다스리던 진나라 관리를 때려 죽이고 난을 일으키는 데 참여했습니다. 진나라의 반기를 들지 않는 관리들은 모두 목숨을 잃는 분위기가 되자 항우가 살고 있던 회계의 태수 은통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 지방의 유력자였던 항우의 숙부 항량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항량은 은통 같은 인물은 거사를 함께하기에 너무 그릇이 작은 소인배라고 판단하며 조카인 항우에게 몰래 지시를 내립니다. 얼마 후 은통과 항량이 회담을 나누던 장소에 갑자기 항우가 나타나 단칼에 은통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후 항량이 직접 회계를 다스리게 되죠. 항우는 은통의 목을 벤 후에도 달려드는 군사들 100여 명을 혼자서 모두 베어버리며 은통의 남은 세력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후 항량은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군을 출동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초나라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멸망한 초나라 왕족의 후예를 찾아내 그를 초나라의 회왕으로 삼게 되죠.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항량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 중에는 훗날 항우의 숙적이 되는 한고조 유방도 있었습니다. 항우는 항량에게 군대를 받아 별동대로 활동하게 되는데, 양성이라는 지역을 공격할 때 수비군들이 격렬히 저항하며 애를 먹이자 성을 점령한 후 그곳의 군인과 백성들을 모조리 생매장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성양이라는 곳에서도 또다시 학살을 저지르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죠. 같은 해 음력 9월 숙부 항량이 이끄는 본대가 진나라의 명장 장안이 이끄는 부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과정에서 항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항량을 죽인 장안은 곧바로 조나라를 공격했고, 조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초나라에서는 즉시 지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당시 초나라는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으로 진군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중으로 진군할 병력과 조나라를 도울 병력을 따로 나눠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초나라의 회왕이 진나라의 중심지인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우는 조나라를 돕기보다는 관중으로 진군하는 쪽에 서기를 원했지만, 회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항우가 얼마 전 양성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파묻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잔혹한 성품의 항우를 관중으로 보내면 민심이 모두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역량은 떨어지지만 차라리 백성들에게 관대한 유방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회왕을 설득한 끝에 결국 서쪽에 있는 관중으로 먼저 향하는 것은 유방이 되었죠. 항우는 별다른 성과도 없는 조나라 원군으로 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지만 분을 참고 회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당시 조나라 구원군의 대장은 항우가 아닌 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송이가 조나라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자 항우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제거한 후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죠. 송이가 쓸데없이 시간을 끈 탓에 조나라는 몹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항우는 즉시 자신의 부하인 영포와 용조에게 이만의 병사를 줘서 선발대로 먼저 보냅니다. 선발대가 시간을 버는 동안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본대를 도착시킨 항우는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숴버리고 병사들에게 3일치 식량만 나눠준 후 남은 식량 또한 모두 버리면서 죽음을 각오한 채 전투에 임했죠. 얼마 후 초나라와 진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록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9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혈투를 벌인 끝에 항우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항우의 지휘 아래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해 한 사람이 진나라 병사 10명을 당해낼 기세를 보여줬는데, 병사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 정도였다고 하죠. 이때 항우를 제외한 다른 제후들은 거록 주변에 진지를 세우고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양군이 보여주는 치열한 전투에 압도당해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벌벌 떨거나 식은땀만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항우는 진나라군을 문자 그대로 개박살내고 난 후 주변에 있던 제후들의 부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모든 제후들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항우의 진영으로 왔는데, 감히 고개를 들어 항우를 바라보는 제후가 없었다고 하죠. 이로써 항우는 대번의 모든 제후들을 제압하며 제후들의 상장군이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항우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우는 진나라의 주력군을 이끌던 장안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사실상 진나라의 멸망을 결정지은 후 곧바로 진나라의 수도 함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항우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당시 항우에게 항복한 20만 명가량의 진나라군 포로들이 함양에 빨리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안이라는 지역에서 이들 모두를 생매장에 죽여버리는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에 군을 일으킬 때 회왕이 관중으로 먼저 들어서는 사람을 천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는데,
항우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진나라 병사들은 항우의 학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차피 항복해도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며 격렬하게 저항한 탓에 결국 항우는 유방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약속대로라면 유방이 왕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면에서 유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항우는 이를 순순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느리고 있는 40만의 병사를 이끌고 유방을 박살내버리려 하죠.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량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그렇게 항우와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근처의 홍문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은 유방의 재능을 꿰뚫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유방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유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항우는 별다른 명분도 없이 죽일 수는 없다며 그를 놓아줘 버렸는데요. 결국 유방이 살아서 도망가자 분통이 터진 범증이 어린애와 함께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날려먹었으니 이제 우린 유방한테 다 죽었다 라고 항우에게 크게 소리쳤죠. 그리고 범증의 말대로 이날 항우의 방심은 끝내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함양에 들어간 항우는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을 학살하고 이미 유방에게 항복했던 진나라의 왕 자영을 죽였으며 진나라의 궁궐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죠. 그가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파괴와 학살을 저질렀던지 얼마 전에 유방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풍요로웠던 관중 땅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항우는 자신에게 왕자리를 넘기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초나라 회왕마저 부하를 보내 암살해버렸죠. 그리고 눈에 가시 갔던 유방은 파촉의 왕으로 임명해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오지로 보내버렸는데요. 이후 항우는 중원 전체를 다스리기 좋은 위치에 있는 관중 지역에 남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청을 무시한 채 자신의 본거지인 팽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관중을 포기하고 대학살을 저질렀으며 한때 자신이 모시던 회왕마저 살해한 사건들은 훗날 항우가 유방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 하나라고 불리던 한신도 당시에는 항우의 부하였는데 한신의 능력을 높이 사지 않던 항우는 그가 내는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에 상심한 한신은 유방을 찾아갔고 유방은 그를 대원수로 임명했죠. 마침내 기원전 206년 8월 파촉에 들어간 지 겨우 4개월 만에 한왕 유방은 대원수 한신을 앞세워 관중 방향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것은 혹시라도 유방이 변심했을 경우를 대비해 항우가 미리 배치해둔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장안이 충분히 유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은 항우의 예상과 달리 한신의 지략을 앞세운 한나라군은 장안의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관중 지역까지 평정해버렸죠. 이에 항우는 유방을 응징하려 했지만 때마침 제나라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바람에 본거지인 팽성을 비워둔 채 반란을 진압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마 후 항우가 반란을 진압하고 또다시 항복한 군사들을 생매장하는 사이 유방은 자신의 밑에 수많은 제후들을 불러 모으며 무려 60만에 가까운 병력을 모아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마저 점령해버립니다. 자신의 본거지를 유방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정예병 3만 명만을 이끌고 팽성을 되찾으러 떠나게 되죠. 자신들을 상대하러 온 항우의 병력이 고작 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은 자신만만하게 그를 상대하러 나섰지만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 정예병의 위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항우와 초나라군은 밤중에 팽성의 서쪽인 소연에 도착한 뒤 그때부터 동쪽으로 진군하며 눈앞에 보이는 한나라군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공포에 질린 한나라 연합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0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초나라군에 무참히 사륙당했고 겁에 질려 남쪽으로 도망친 병사들 또한 수수라는 강 근처에서 추격해온 항우군의 손에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수수는 한나라군의 시체로 막혀 물이 흐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팽성 전투 이후에도 항우는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참모인 범증에 뛰어난 계체까지 더해지면서 유방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는데요. 하지만 항우의 부하였다가 유방에게 항복한 진평이 항우와 범증이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책을 쓰면서 결국에는 항우가 범증을 내치게 되고 이에 상심한 범증은 고향으로 내려간 후 병에 걸려 죽고 말았죠. 그 후에도 항우는 유방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지만 항우가 유방과 대치하는 틈을 타 하북 지역을 평정한 한신까지 합세하자 결국 해아라는 지역에서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군의 포위망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한나라군 참모 장량의 계책으로 사방을 포위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 진영을 향해 초나라의 민요를 들려주자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난 병사들은 밤을 틈타서 대부분이 한나라에 항복해버렸죠. 그렇게 항우의 곁에는 수백 명의 병사밖에 남지 않았고 궁지에 몰린 항우는 자신들의 고향인 강남으로 가기 위해 오강이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쳐부수는 항우의 압도적인 무력 덕분에
100만에 달하는 항군들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는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으면서 이제 항우의 곁에 남은 것은 단지 28명 뿐이었죠. 이후에도 한해 관영이 이끄는 정예병 5천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항우는 그들을 단 28개의 병사만으로 격파했고 마침내 오강에 도착해 그때까지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 26명을 모두 강남으로 향하는 배에 태웠습니다. 몇천 명을 상대로 싸워 겨우 2명만이 죽고 그들을 돌파해버린 것이죠. 병사들은 모두 배에 탔지만 항우는 처음 회개해서 거병할 때 자신을 따른 8천의 강동 출신 젊은이들을 모두 잃고 이제 오직 26명만 살아남았으니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병사들만을 떠나보냈죠. 이후 항우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백 명을 죽인 후 많은 부상을 입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전술적 영역에서 항우는 최고이자 최강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며 그 천부적인 군사적 능력으로 거병 후 고작 2년 만에 진의 멸망을 확정지은 후 유방을 포함한 모든 제후들을 무릎 꿇리고 중국의 패자로 군림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이토록 단기간에 항우만큼 무지막지한 전공을 쌓아 올린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항우 개인의 무력과 카리스마는 세계사를 통틀어도 최강의 자리를 다툴 정도인데요. 역사서인 사기에서 항우는 엄청난 패기와 카리스마로 군중들을 제압했고 전투에서는 그야말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자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아 전투에서는 실제로 항우가 큰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니 모든 적군들이 놀라서 엎드리며 길을 터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강이라 불리는 항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벌어진 초안대전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항우와 유방. 항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유방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후의 천하를 통일한 것은 유방이었습니다. 대체 유방은 자신보다 훨씬 잘난 항우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한 것일까요? 항고조 유방은 기원전 247년 초나라의 폐연에서 태어났죠. 젊은 시절에 그는 변변찮은 일도 하지 않는 백수건달이었는데 돈도 못 벌면서 틈만 나면 술판을 벌이는 난봉꾼이었다고 합니다. 유방은 얼마 안 되는 집안 재산까지 펑펑 써대며 동네 친구들을 모아 건달놀이나 하고 툭하면 싸움박질에 칼 가지고 똥폼 잡다가 실수로 사고를 쳐 관아에 잡혀가는 등 동네의 사고란 사고는 죄다 치고 다녔다고 하죠. 다만 워낙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남다른 패기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공이라는 인물은 처음 유방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남다른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을 유방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했죠. 천년만년 백수로만 지낼 것 같던 유방은 정장이라는 벼슬을 얻었고 머지않아 진시황릉이 건설되고 있는 여산으로 인부들을 인솔해가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혹한 진시황릉 건설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둘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차피 이대로 계속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책임자인 유방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방은 행렬을 멈춘 후 술을 잔뜩 퍼마시고는 자신은 이대로 도망을 갈 생각이니 남은 사람들도 모두 도망갈 것을 권했고 그중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은 유방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유방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광의 난이 발생하며 각지의 백성들이 진나라의 관리를 죽인 후 반란을 일으키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폐연의 혈령은 마을의 유명인인 유방을 불러들이고 자신도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혈령의 요청을 받은 유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폐연으로 오자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혈령은 성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유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고민 끝에 유방은 혈령이 죽어야 폐연이 무사하다는 편지를 담은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보냈고 유방의 편지를 본 폐연의 백성들은 혈령을 때려 죽이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폐연을 다스리게 된 유방은 얼마 후 다른 제후들처럼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는데요. 마침 항우의 숙부 항량이 초나라를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항량의 군에 가담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 항량이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사가 발생했고 기세가 오른 장안은 조나라로 진군합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장안의 다음 목표는 초나라가 될 것이 뻔했기에 초나라에서는 조나라를 구할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동시에 진나라 영토에 대한 공격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항우는 장안 같은 일개 장수를 잡기보다는 진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항량의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방과 함께 관중으로 가길 원했지만 회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잔혹한 항우를 서쪽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언한 끝에 평소 백성들에게 관대했던 유방이 관중으로 떠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나아가던 유방은 툭하면 학살을 저질러대는 항우와 달리 백성들에게 늘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줬기 때문에 유방이 가는 곳마다 각 지역의 성주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항복을 하러 왔죠. 마침내 진나라의 수도로 가는 마지막 길목 중 하나인 무관을 점령하고 남전에서 진나라의 대군까지 격파한 유방이 회상이라는 지역까지 도달하자 당시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을 청했고 유방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후 유방은 처음에는 진나라의 보물과 미녀들을 자신이 다 차지한 후 흥청망청 놀려고 했지만 부하인 벙쾌와 장량이 그를 설득한 끝에 진나라의 보물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에게도 절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요. 그리고 엄격하기 짝이 없었던 진나라의 법을 폐지해버린 채 남을 죽인 자는 목숨을 잃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감옥에 가둔다는 세 가지의 간단한 법만을 공표했는데 이러한 유방의 행동은 훗날 그가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가 되죠. 하지만 이때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자신이 유방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거느린 병사 수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방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을 통해 자신은 결코 항우에게 대적할 마음이 없으며 도적들이 항우가 가져야 할 진나라의 보물들을 훔쳐갈까봐 자신이 잠시 막고 있었을 뿐이라며 사죄한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후 천하의 지배자가 된 항우는 각지의 왕을 정했는데 가장 위협적이었던 유방은 중국의 왼쪽 구석에 있는 파촉이라는 오지의 왕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촉에서 관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 그 부하들을 배치시켜 유방이 늙어 죽을 때까지 파촉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파촉에 있던 유방에게 항우의 밑에 있던 한신이라는 장수가 항복을 해왔고 그의 재능을 꿰뚫어본 신하들이 유방에게 추천을 한 결과 유방은 한신을 대원수로 임명한 후 파촉에 들어간 지 겨우 4개월 만에 다시 관중으로 진격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장안과 그 부하들을 한신의 번뜩이는 계책을 이용해 모두 물리쳐버렸습니다. 이후 다시 관중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각 지역 제후들의 항복을 받은 유방의 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죠. 기원전 205년 항우가 제나라에서 일어난 반란을 제압하러 간 사이 유방은 자신을 따르는 제후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56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본거지인 팽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평소 깔보던 유방에게 자신의 본거지가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극도로 분노하며 3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팽성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진군했는데요. 양군의 전력차가 무려 19배 정도가 났기 때문에 유방을 비롯한 연합군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 믿으며 항우군에 맞섰지만 강력한 초나라 정예병들과 함께하는 항우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방의 연합군은 숫자만 많을 뿐 통일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해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차례차례로 항우군의 기습을 받은 한나라군은 곳곳에서 무너져갔고 나중에는 공포에 질려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사방으로 달아났죠. 결국 팽성의 동쪽인 곡수와 사수에서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남쪽으로 도망친 병사들도 수수에서 무참하게 사륙당하며 10만 명이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유방 또한 살기 위해 마차를 타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와중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웠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다시 초나라의 추격군이 보이기 시작하자 초조해진 유방은 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마차 밖으로 던져버리는 미친 짓을 저질렀죠. 그러자 마차를 몰고 있던 하후영이라는 장수가 깜짝 놀라며 아이들을 다시 태운 뒤 출발했는데 그 뒤로도 도망치는 중에 유방이 아이를 던지면 하후영이 다시 태우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유방은 하후영을 찔러 죽이려 했고 화가 난 하후영도 하찮은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 법인데 폐하께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며 유방을 꾸짖었죠. 아버지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하후영에게 겁을 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유방은 더 이상 자식들을 던지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은 겨우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유방은 한신을 하북 지역으로 보내 그곳을 평정하게 하고 자신은 형양에 남아 항우를 상대하며 한신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했죠. 애초에 유방은 자신이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성의 의지에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형양이 초나라군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인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항우의 부하였다가 유방에게 항복한 진평이라는 책사가 항우와 그의 제일 참모인 범증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계책을 성공시키면서 범증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유방은 부하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항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관중으로 돌아간 유방은 다시 병력을 모아 광무라는 지역에서 다시 항우와 맞붙게 되죠.
당시 팽월이라는 장수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초나라의 후방을 교란하며 항우군에게 가는 보급을 끊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진 항우는 당시 인질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를 앞으로 내세운 뒤 유방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를 커다란 솥에 삶아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태연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면 그 국물을 한 사발 나눠달라고 맞받아쳤죠. 회심의 인질극마저 통하지 않자 초조해진 항우는 유방에게 1대1로 싸워 승자를 가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항우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유방은 지난날 항우가 관중으로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던 약속을 깨버린 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점 등 항우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하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항우는 숨겨뒀던 쇠뇌를 쏴서 유방을 저격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화살을 맞은 유방은 큰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물러나 요양을 하게 되죠. 항우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막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세를 읽는 눈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요. 때문에 옆에서 대신 큰 그림을 그려주던 책사 범증을 스스로 내친 후부터는 싸움 한 번 져본 적도 없으면서 점점 불리해져만 가는 괴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팽월이 계속해서 초나라의 후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와중에 한신이 마침내 하북 지역을 모두 평정하게 되면서 마침내 상황이 뒤집혀버렸고, 기원전 202년 해아라는 지역에서 마침내 항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은 어느 날 신하들과의 연애 자리에서 자신이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차지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신하들은 항우는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폐하께서는 뛰어난 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유방이 고개를 저으며 항우는 뛰어난 계책을 가진 책사인 범증 한 사람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은 비록 항우에 비해 나은 점은 없지만 뛰어난 계책을 짜내는 장량, 보급과 행정의 귀재소와 전투의 달인 한신 같은 인재들을 적절히 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을 남겼고,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모두 감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나라 최초의 황제인 한고조 유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옹립한 황제를 자신이 죽이기까지 했던 역대급 극악무도한 간신이자 역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인물은 전 황제의 유서도 조작하기까지 했으며 지 마음대로 옹립한 황제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농락하기까지 한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의 환관 조고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진나라까지 폭망해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죠. 그는 조나라의 왕족이었지만 조나라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치국가였던 진나라의 법을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진시황제는 그가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등용해 환관으로 삼았죠. 조고는 시황제에게 신임을 얻은 덕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조고에게 둘째 아들이었던 호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옥새와 칙서를 담당하는 부세령과 자신의 어가를 담당했던 중거부령을 시키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황제는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고를 통했어야 했을 만큼 조고에 대한 시황제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승상이었던 이사조차 눈치를 보고 아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진시황은 또다시 순행을 가게 되었고, 순행을 가던 도중에 객지에서 시황제가 사망하자 시황제의 첫째 아들이던 부소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겨 처지가 비슷했던 승상 이사와 모의해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죠. 조고는 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호해를 설득했고 조작된 유서를 부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고가 보낸 시황제의 유서를 받아든 부소는 자결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보고 울면서 자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몽영과 몽해, 그리고 개국 공신이던 풍겁, 풍거질 등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 신하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린 뒤 호해를 다음 황제로 옹립하게 되었죠. 그렇게 진나라는 호해와 조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호해를 제위에 앉힌 조고는 호해를 부추겨 제위를 위협할 만한 그의 형제들 20여 명도 모조리 숙청하도록 시켰고, 술과 여자,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죠. 당시 호해에게 조고는 거의 정신적 지주격이었는데요. 그런 조고가 호해에게 황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하며 국사는 신하들에게 맡기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았지만, 호해는 조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모든 국사를 조고에게 맡겨놓은 뒤 자신은 후궁의 주지웅님을 만들어 수천 명의 아리따운 궁녀들과 놀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진시 황제 때부터 엄청난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은 호해가 황제가 된 이후로 이제는 호해와 조고가 더 미쳐 날뛰는 바람에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승상이었던 이사는 호해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세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청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조고는 이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그는 승상 이사를 모함해 영모죄를 씌워 죽여버렸고 그렇게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황제를 포함해 진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었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조고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신하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할 인물들을 가려내기 위해 한 가지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호해와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사슴 한 마리를 데려와 황제에게 소인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호해는 이건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냐며 웃자 여러 신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정색을 하며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면서 주위 신하들에게 이것이 사슴이냐 말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죠. 조고의 권력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고 그러자 호해도 역시 겁을 먹고 다들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말인가 보다 했으며 끝까지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결국 조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탄생한 사자성어가 바로 지록이마이죠. 조정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이후로 조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는 반란이 들끓고 있었고 여러 장군들에 의해 겨우겨우 제압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유방, 항우 등의 세력들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을 호해에게 숨기고 있던 조고는 결국 호해에게 의심을 사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조고는 호해를 죽인 뒤 유방에게는 진나라를 넘겨주고 자신은 조나라를 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위이던 염락을 시켜 호해를 죽이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염락은 그렇게 병사를 이끌고 황궁을 포위한 뒤 호해에게 자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호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신하에게 시해당한 황제가 된 것이죠. 조고는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조나라를 떼어달라고 했지만 조고를 믿지 못한 유방은 거절해버렸고 조고의 입장만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황제를 옹립하려 했지만 이미 호해와 조고에게 시황제의 자식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자결시켰었던 부소의 아들 자영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 뒤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지만 자영이 제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고 그를 강제로라도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직접 자영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자영의 부하인 한담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진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조고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항우와 유방의 병사들은 진나라 수도 함양의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고 45일 동안 저항을 해보긴 했지만 실패해 결국 자영은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진나라의 왕족은 멸족당했으며 함양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고의 가문 역시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 전체가 멸족당하고 말았죠. 황관의 위치에서 온갖 모략을 일삼아 결국 승상의 위치까지 올랐고 황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던 간신 조고로 인해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태껏 최악의 간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십상시, 황후, 위충현 등도 비록 나라를 개판만들긴 했지만 자신이 모시던 황제를 시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고는 역사상 최악의 간신 또는 역신으로 불리기엔 한치의 모자람도 없어 보이네요. 시황제가 총애하던 황관이자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 조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